어유, 농사꾼이시구나. 그거 힘들고 돈도 안 되잖아. 그래도 쌀 하나는 배불리 먹고 자랐겠네. 그럼 대를 이어 쌀 농사 지으셔야 하나?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학이라면 공부 꽤나 했다는 건데 농사 짓기엔 아깝지 않나? 그러게 고작 농사나 지을 거면 그렇게 공부한 게 아깝지 않나? 못하러 서울까지 가서 대학 다니나? 그냥 집에서 논밭 일구면 되는 거 아닌가? 제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농사가 아무나 짓는 줄 아세요? 공부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손도 많이 가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농사예요. 무식하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땅도 있어야 하고 대대로 잘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물론 고생한 만큼 머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서 일하시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게 뿌듯하시긴 한가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일 잘했다. 그렇게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엄마, 아버지는 부끄러운 일 하시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전민구 씨는 매일매일 돈을 만지며 살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40대에 다시 도전하여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지폐를 세고 또 셉니다. 매일 세면서 가끔씩 조금 찢겨 있거나 낙서가 있는 지폐를 볼 때면 이 돈은 누구의 손을 타고 어떻게 지금 여기 왔을까 하는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또한 그의 인생에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부모님께서 벌어온 돈, 그 돈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민구 씨의 어린 시절, 그는 정의로운 것에 대해 깊은 집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나서곤 했고, 옳지 않은 일이나 불공정한 상황을 보면 항상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작은 싸움이나 부정행위를 보면 즉각 선생님께 알리거나 친구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또래 친구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구 씨가 어린 시절부터 정의로움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한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종종 학교에서 작은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보니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의 점심을 빼앗아 먹고 있었습니다. 전민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즉시 교실로 달려가 선생님께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전민구 씨가 이를 보고도 바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더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다른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결코 망설이지 않고 직접 나서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민구 씨는 작은 일이라도 불공평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참지 않고 바로잡으려 했고 정의로움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신념을 갖게 했습니다. 전민구 씨가 어린 시절부터 정의로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그를 귀엽고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생기거나 약한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용감하게 나섰고 이런 행동은 부모님의 눈에 더없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본 민구 씨가 다가가 아이들을 막아섰고, 그 후 집에 돌아와서는 그 상황을 부모님께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우리 민구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민구 씨가 옳은 일에 대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그가 성장하면서 이 정의감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에서 조금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한 민구 씨가 직접 나서서 그 장난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후 돌아와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도 나중에 경찰이 돼서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짐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민구 씨가 정의로움에 집착하는 모습을 부모님은 그저 귀여워했을 뿐 아니라 그가 더 큰 세상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민구 씨는 부모님의 이러한 따뜻한 반응 속에서 정의로운 행동이 사랑받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의 삶에서 정의감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구 씨가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상하다 느낀 건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엄마 아빠의 직업과 월급을 적어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부모님께 건네드렸지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적어오래. 아빠 하는 일, 엄마 하는 일 여기 칸에다가 적고 위에 칸에는 매달 받는 돈 적으래. 내일까지 적어서 내라고 했어. 빨리 적어줘. 가방에 챙겨 넣어놓게. 그러자 부모님은 난감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당황하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손을 떨면서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란에는 건물관리자라 적었고, 어머니의 직업란에는 보험 판매원이라 적었습니다. 설명도 옆에 써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 칸에는 건물 임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썼고, 어머니 직업 설명에는 보험을 파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민구 씨는 그걸 가져가서 선생님께 설명드려야 했기에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 이게 아빠 건물은 아닌데 아빠가 관리만 하는 거야. 돈을 받고 아빠한테 맡긴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아빠가 바지 사장은 아니고 대리인인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가 생기면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까? 뭐 아무튼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엄마는 보험을 파는 건데 엄마 이름으로는 못 팔고 엄마가 유도만 해주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팔아야 해. 우리 아들 보험이 뭔지는 알지? 암 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그 보험금으로 여유가 생기거든. 그래서 엄마가 좋은 일 하는 거야. 어린 마음에도 전민구 씨는 설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하는 아버지가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종이를 들고는 아버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 내가 가서 설명드리면 선생님이 아실 거야. 아빠는 진짜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어릴 때는 그저 부모님이 말을 못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어 당황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자주 있었고,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일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전민구 씨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물건들을 가질 수 있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불려가는 친구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런 돈이 없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친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방에는 상장과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그 방은 그의 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아버지의 방, 부모님의 방, 그리고 거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친한 친구의 아버지는 판사였기에 방에 감사패나 어려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너네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책이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상장 같은 게 많아? 너희 아버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셨어. 상을 대통령한테도 받고. 우와, 정말 멋지잖아.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말로는 원래 아빠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받는 거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너희 아버지 공부도 엄청 잘하셨나 보다. 어릴 적에 받은 상장도 엄청 많아. 와, 나는 이런 거 처음 봐. 너무 멋지다. 전민구 씨는 친구 집에서 한참을 감탄하며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했고 친구도 경찰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감탄하다가 친구가 질문을 건넸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셔? 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친구 아버지에 대해 세세히 물어본 후 그제야 친구도 그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아버지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무슨 건물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신대.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 아, 임대업 하시는구나. 대단하시네.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건물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했어. 너 부자였구나. 멋지다.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 퇴근하고 들어오실 시간이야. 인사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가. 우리 아버지 말씀 되게 재밌어. 오늘 무슨 판결 내리셨는지 얘기해 주실 거야. 저녁 같이 먹을 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거든. 우와, 너희 아버지 일찍 들어오시네.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나 들어오셔. 내가 깨어 있을 때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좋겠다. 이따가 아버지랑 저녁 먹을 수 있어서. 전민구 씨의 아버지는 주말에는 거의 누워 계셨고 평일에는 그가 학교에 갈 때 누워 계시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그의 주머니에 몇만 원씩 용돈을 넣어주는 정도였고 어머니도 누군가 보험에 가입한다 하면 서둘러 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놓은 식은 밥을 먹거나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네 집에서 부모님의 모습은 그와 사뭇 달랐습니다. 저녁이면 퇴근하시는 친구의 아버지,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친구의 어머니,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의 모습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친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이 나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그의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묻자 그도 모르게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고 덕분에 그 질문은 자연스레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친구 아버지는 그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는 거, 그거 진짜 복 받은 거야. 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야만 살 수 있었어.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부모님 덕에 편하게 자랐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민구 씨는 그저 공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다 끝내고 보니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함부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었고 자식에게 인정받는 부모만큼 멋진 부모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거 필요 없고 너희 부모님을 인정해주면 돼. 찬양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그 노고를 인정해드려야 해. 이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가 되던 순간부터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있는 거, 돈 쓰는 거 전부 다 뿌듯한 거야. 과정이 어찌 되었든 부모한테 자식은 그런 존재야. 전민구 씨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훗날 자신이 부모가 되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일부러 부모님 앞에서 친구 집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친구네 아빠는 판검사시래. 그래서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리고 오셨는지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어. 정말 멋있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서 방 안에 상장이 가득 쌓여 있더라니까.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맨날 1등 하셨대. 초등학생 때도 1등이었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한 번도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으시대. 정말 대단하지? 나도 친구 아버지처럼 판검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몇 등이었어? 1등 해봤어. 전민구 씨의 질문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으셨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넘어가지 않고 괜찮으니 말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결국 대답을 꺼내셨습니다. 모르겠다. 아이, 기억도 안 나고 말이지. 아빠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 엄마도 그렇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만 다녔던가? 뭐, 당신이나 나나. 어린 전민구 씨는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친구 아버지는 박사까지 하셨는데 왜 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그는 그때부터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때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숙제 종이를 버리거나 부모님께 아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민구 씨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엄마, 아빠가 저를 가르쳐요? 아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무슨 수로 저를 가르치냐고요. 당황한 선생님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차분하게 그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셔도 부모님이 살아오시며 겪은 일들이 자체가 교육이란다. 학교에서 전해주는 숙제와 학력은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전민구 씨는 선생님의 말에도 부모님에 대한 실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조차 그의 부모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알지 못하셨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가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하자 부모님도 점점 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도 그는 답을 회피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 요새 날도 더운데 공부하기 괜찮어? 힘든 건 없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요즘 네 또래 애들 보니까 교복 안에 시원해지는 티 입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몇 장 사줄까? 됐어. 내가 언제 그런 거 사달라고 했어. 내 친구네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셔. 아이, 됐다. 내가 엄마 아빠랑 공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말지. 그가 그렇게 차갑게 대꾸할 때면 다른 부모라면 한 대 때리거나 한마디 쏘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그래, 그렇구나. 고생이 많네. 라고 속상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철없던 시절 부모님께 정말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했지만 그때는 그저 기고만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모든 것을 받아주셨기에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반항적인 태도가 계속되자 어머니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팔다리가 길쭉길쭉한지 저번에 보니까 산지 얼마 안 된 옷이 벌써 작아진 것 같더라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옷으로 한 벌 맞춰줄 테니까 같이 가자. 백화점. 아, 됐어. 돈이나 줘. 나중에 친구들이랑 가서 사 입을 테니까.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더니 갑자기 신경 쓰는 척이야. 그래도 엄마랑 가야 이거저거 돈 신경 안 쓰고 많이 사지. 진짜 사달라는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자. 가자. 아들. 겉으론 싫은 척했지만 그는 내심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죽어라 일만 하셔서 그가 원하는 건 다 사주셨지만 늘 함께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하셨고 어머니도 누군가 전화 한 통이 오면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뛰쳐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되셨는지 작정하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을 가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용돈을 많이 받았던 터라 친구들과 자주 갔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친구들이랑 갈 때면 한 번 입고 안 입게 될 옷들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수준에서 사는 옷들이 뻔했지요.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 옷을 사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어머니의 지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불편해 보였고 그 지인은 어머니를 가볍게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는 제 아들이에요. 키가 갑자기 훌쩍 커서 옷 사러 잠시 나왔어요. 원래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나오는데 얼마 만에 나오는 건지 몰라요. 아, 그래요. 어쩐지 우리 실장님 바쁘신 분이신데 무슨 일인가 했잖아. 내가 약관 돌리라고 한 건 다 돌렸죠? 콜백도 다 하고 해피콜도 한 번씩 다 하고 그렇게 다지게 안 하면 맘 돌아서는 거 금방이에요. 알죠? 내 이름 달고 하면서 똑바로 해야죠. 좋게 말하는 듯 했지만 전민구 씨는 그 말투에서 묘하게 기분 나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대화를 서둘러 끝내고 그와 함께 식당가로 향했고 그 지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전민구 씨는 갑자기 급한 화장실에 들러야 해서 어머니를 먼저 식당가로 보내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방금 전에 지인이 다른 이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왜, 있잖아. 자격증도 없어서 내 이름 팔아가면서 보험팔이 하는 그 멍청한 여자. 오늘 내가 백화점에서 마주쳤다니까? 내 뒤치다꺼리 하는 주제에 백화점씩이나 다녀?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남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주제에. 암튼 나 담당자 바꿔줘요. 일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은데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주제도 모르고. 그 여자 그때 뭐라 그랬지?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다고 했지.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참나. 어쩐지 배운 게 없으니 대화할 때 답답하고 말이야. 한 번에 말한 것도 못 알아쳐먹고 짜증나. 전민구 씨는 어머니가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지리인의 말을 엿들으며 어머니가 자격증 없이 그 사람의 명함을 빌려 보험을 팔고 계시며 그 판매 금액의 일부분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가로 향하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그런 돈으로 자신의 옷을 사고 용돈을 쓰는 것도 몹시 속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처박혀 방 안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다 주신 비싼 가방과 원하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전부 다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방에 있는 걸 확인하시더니 화도 내지 않고 그저 걱정하셨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전민구 씨는 그 걱정에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아까 백화점에서 만난 그 아줌마. 엄마가 그 아줌마 이름 빌려서 돈 버는 거야? 왜 떳떳하게 일하지 않고 남인 척 연기하면서 돈을 벌어? 엄마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민구 씨는 그 모습조차 보기 싫어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아까 만난 아줌마였는지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전민구 씨는 그 순간 차라리 거지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한동안 그는 부모님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보이면 자리를 피하거나 들려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일이 호황인지 민구 씨 가족은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날 아버지는 뿌듯해하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이 아버지가 이 집 구하려고 얼마나 죽어라 일했는지 아냐? 아마 너는 모를 거다.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공을 꼭 알아줘야 해. 그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도 갈 거고 또 조금 더 지나면 결혼할 사람이라도 데리고 올 텐데 사는 집이 이 정도는 돼야 그럴듯하지 않겠냐? 그렇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민구 씨는 오히려 그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래성처럼 불안한 집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잘 되어 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도 바꾸셨습니다. 겉모습은 부자 같아 보였지만 전민구 씨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일이 떳떳하지 않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근무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새벽에 돌아오셨고 일주일에 하루를 겨우 쉬셨습니다. 돈은 더 많이 벌지만 근무 조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이 방문하곤 했는데 그들의 인상은 험악하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전민구 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꺼리셨고 전민구 씨에게는 절대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이고, 네가 사장님 아들이구나. 공부 잘한다더니 아주 똘망하게 생겼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알겠지? 훌륭한 사람.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불편한 듯 말하셨습니다. 괜히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도장 챙겼으니 빨리 일하러 가. 다음에는 이 시간에 오지 말고 애 없는 시간에 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며 전민구 씨는 부모님과 그들의 일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라오는 동안 부모님의 동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가족 행사가 있을 때에도 부모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전민구 씨는 어릴 적엔 그저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부모님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에게 씁쓸한 생각을 남겼습니다. 먼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환갑잔치를 해드린다면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일은 남들에게 떳떳하게 소개하기 힘든 일이었고 돈은 많아도 그 일을 속 시원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늘 목 안에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자신이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교직에 계시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이 친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직업까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길게 대화를 나눠도 쉽게 알 수 있었죠. 친구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자랑스러워했고, 반대로 그는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가족과 연관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또 하나의 작은 사회였기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전민구 씨에게 친구들이 하나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내가 1학년 때부터 쭉 봤는데 너네 집 진짜 잘 살지? 부모님 대체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너한테 다 퍼주시냐?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네가 회피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야. 너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전민구 씨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직장 다니셔. 장소 같은 거 대여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임대업이라고 해야 하나? 와, 진짜 부자네. 그럼 너도 네 이름으로 된 건물 몇 채씩 있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건물주였던 거야? 부럽다. 금수저네. 그런 거 아냐. 부자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냐. 별일 안 하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의 아버지 성함을 묻거나 명함을 보여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졸업 무렵에는 그의 주변에 남은 친구가 거의 없었고,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아는 친구는 전무했습니다. 반대로 그는 다른 친구들이 어떤 부모님에게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의 곁에 오래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다른 과였던 그녀는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곤 했고, 그녀는 그 옆자리에 앉아 늘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나서 전민구 씨는 가지고 있던 초코바 몇 개를 건넸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잘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전민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둘은 도서관 밖에서도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부모님이 벼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루에 4시간이나 주무실까 싶어. 난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고 계신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늘 일이야. 일이. 자식 농사라는 말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자식 농사를 지으셨다면 아마도 형제가 100명은 넘지 않을까 싶어. 늘 일에 매달리시느라 정작 나를 돌봐주실 시간은 없었어. 나보다도 별을 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난 진짜 돈 편하게 버는 모습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도 얻은 게 집 한 채. 그리고 빠듯하게 나 대학 보내시는 게 다니까. 난 그게 너무 속상해. 일한 만큼 버셨으면 좋겠거든. 전민구 씨는 그런 아내의 부모님이 대단해 보였고, 그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 소문났더라. 너네 집 부자라고.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넌 맨날 비싼 옷에 신발에 차도 끌고 다니고 대학생이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넌 도서관에만 있고 진짜 부자 맞지? 너희 부모님 무슨 일 하시길래 그래?
전민구 씨는 오랜 침묵 끝에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부자 아니야. 우리 부모님 대단한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을 일찍 시작하셨을 뿐이야. 학교 다니시지 않고 일만 계속해 오셨거든. 우리 아버지는 불법 유흥업소에 자리 대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니는 보험 자격도 없이 다른 보험 판매원 이름 달고 보험을 팔고 다니셔. 두 분 다 떳떳하게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도 못 하셔. 이런 얘기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차라리 부자라는 소문이 도는 게 속 편해. 아내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민구 씨는 속으로 아내마저 자신을 떠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도서관 옆자리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그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아내는 그에게 정리된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거야. 이렇게 버젓이 너 대학도 보내시고 아쉬울 것 없이 다 해주시잖아.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여태 문제 없이 사신 거 보면 나름의 기준은 잘 지키고 사셨다는 뜻이잖아.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편하게 부모님 혜택 다 받고 자랐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언제 한번 너네 집 놀러 가도 돼? 너희 부모님 뵙고 싶다. 궁금해.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 아내의 존중과 애정을 느낀 전민구 씨는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처가에 찾아가 벼농사를 도우며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처가 식구들은 모두 벼농사에 매달려 살아가고 계셨고 그는 그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값진 노동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로는 불평을 하지만 아내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하게도 처가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그에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꿈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미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딸한테 벼농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아이고, 죽어도 안 한대. 싫다는데 어쩌겠소. 우리만 죽을 때까지 하다 가야지. 자네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생각해둔 게 있어? 아닙니다.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정적이고 제가 일하는 만큼 버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회사요. 예, 그게 제 꿈입니다. 아이, 좋은 꿈이구만. 꿈이 꼭 장대하고 멋들어질 필요는 없지. 뭐든 성실하고 떳떳한 게 제일 좋은 거여. 그래서 우리 인생 참 잘 살았다 생각해. 적어도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부끄러울 게 없거든. 장인은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저 녀석도 입으로는 뭐라고 궁시렁대어도 학교 다닐 때 집에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어. 입으로는 우리가 농사지은 쌀이 제일 맛없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자취해도 집에서 키운 쌀을 가져다 먹어. 밖에서 먹은 쌀은 맛없다고 말이지. 그럼 된 거지. 잘 산 거야. 장인의 말에 전민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집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부모님이 떠올라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자신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브 앤 테이크지. 나도 거하게 초대받았는데 당연히 나도 대접해야지. 나만 인사드리는 건 좀 그렇고 우리 사이도 말씀드릴 겸 우리 부모님 뵙자. 아마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초대할게. 같이 밥 먹자. 우리 부모님이랑. 그는 부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함께 식사하며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기뻐하며 들떠하셨습니다. 전민구 씨가 자라면서 한 번도 친구를 초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웬일인가 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집을 대청소하고
없던 인테리어 소품도 사고 새 옷도 사시며 큰 준비를 하셨습니다. 전민구 씨는 당시 아내가 고향 집까지 초대해 주었던 일에 감동해 답례로 집에 초대했지만 되돌아보면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으로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초대된 그날, 그간 품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는 대뜸 아내에게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반대로 전민구 씨는 처가에 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은 그가 불편해할까봐 집안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으니까요. 단박에 나오는 아버지의 무례한 질문에 전민구 씨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천에서 쌀 농사를 지으세요. 대대로 이어온 일이라서 그냥 평생 쌀 농사하게 될 팔자라 하셨어요. 아내는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유, 농사꾼이시구나. 그거 힘들고 돈도 안 되잖아. 그래도 쌀 하나는 배불리 먹고 자랐겠네. 그럼 대를 이어 쌀 농사 지으셔야 하나? 우리 아들이랑 같은 대학이라면 공부 꽤나 했다는 건데 농사 짓기엔 아깝지 않나?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게 고작 농사나 지을 거면 그렇게 공부한 게 아깝지 않나? 못하러 서울까지 가서 대학 다니나? 그냥 집에서 논밭 일구면 되는 거 아닌가? 아내를 앞에 두고 처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전민구 씨는 화가 치밀어 오르며 그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농사가 아무나 짓는 줄 아세요? 공부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손도 많이 가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농사예요. 무식하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땅도 있어야 하고 대대로 잘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물론 고생한 만큼 머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서 일하시는 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게 뿌듯하시긴 한가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 일 잘했다. 그렇게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엄마, 아버지는 부끄러운 일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듯 전민구 씨의 옆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아내와 어머니는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검은 돈 만져가며 벌어서 네가 호의호식하며 산 거야. 그럼 그 돈 받지 말지 그랬냐? 이 자식아. 넌 너 혼자 잘났으니 혼자 나가서 잘 살아보지 그랬어. 우리 도움 없이 받을 건 다 받아놓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놈이 부모 무시하며 그동안 말끝마다 우리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수두룩했는지 너는 아냐? 내 엄마랑 내가 떳떳해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너 말대로 떳떳한 돈을 벌어야 했으면 너 지금 이 세상에 없었다. 내 엄마나 나나 굶어 죽어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 나와서 배운 게 없으니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지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알겠냐?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돌아가신 걸 아냐? 그때 몇 푼만 더 있었어도 항생제만 있었어도 살았을 분들이라고. 내 첫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든 내 식구, 내 자식이 아프면 병원비는 내며 살자였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식구는 거지 취급 안 받고 살게 하는 거 다 그거 하나야. 큰 욕심 부리지 않았어. 그저 하루만 더 벌자. 내일까지만 버텨보자. 그럼 내가 태어났고 또 오늘까지만 하자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다. 내가 큰 욕심 부려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하다 보니 나쁜 일을 오래 해서 베테랑이 됐고 이젠 나도 이게 안 좋은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 알아.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거, 너한테 이런 말 들으면서 화낼 수 없는 거 너는 잘하면서 봤겠지. 느낀 게 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내 전부고 너를 위해서라도 그랬다. 아버지의 말에 전민구 씨는 마음속 깊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방 안에 깊은 침묵이 감돌았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부모님의 진심과 부모님의 선택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들이 떠안은 모든 무게가 비로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격정적으로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적어도 네 엄마랑 나는 너한테 부끄럽게만은 안 살았어. 너 하나 잘 키웠다고. 진짜로 열심히 키우고 가르쳤다. 배운 거 하나 없어도 너 키우면서 배우고 느끼고 감동했다. 부모가 부족하면 자식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대화하고 우리랑 더 깊이 소통하면서 알려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널 키우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는 거, 웃는 거, 밥 먹는 거, 어른 공경하는 거, 그런 걸 가르쳐 왔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가신 뒤 어머니는 서러움에 울었고 아내는 어머니를 달래주며 민구 씨를 따로 불러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던 거 기억나? 내가 부잣집 아들 같다고. 그게 말이야. 내가 돈이 많아서 차 끌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서만이 아니었어. 내가 고생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들 하더라. 예를 들면 내 말투가 항상 평온하잖아. 화도 잘 안 내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 같다고 애늙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속이 깊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며 가벼운 농담조차도 비속어를 쓰지 않고 누군가를 놀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시고 대단한 분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싶어. 내가 다 서운한데 부모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아내의 말은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 아내는 전민구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께 해온 그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말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상처를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해 직장인이 되었지만 기뻐할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과도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독립할 생각으로 집을 계약하고 집을 떠날 준비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전학로 씨 계시죠? 시청에서 나왔는데 불법 건물 개조 및 유흥원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조사 중이라서요. 아들이신가? 아버님이랑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아버님과 만나게 되면 전해주시겠어요? 그는 그들을 보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신발을 들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겁에 질린 눈빛은 전민구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낮게 봐서 하는 말도 절대 아니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저도 벌잖아요. 우리 가족 어느 정도 벌어놓은 돈도 있고 부자까지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엄마랑 아버지 일 그만두셔도 우리 안 망해요. 길바닥에 나앉지도 않아요. 저도 있잖아요. 오늘 계약한 제 집 다시 무르고 그 돈으로 가게를 열든지 하루라도 편히 쉬세요. 제발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께도 그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분명히 부모님 덕분에 제가 떳떳한 직업을 얻고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부모님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계시는데 굳이 이 일을 이어가실 필요가 없다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해요. 그만큼 벌었으니 이제 그만 쉬세요. 부모님께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낸 전민구 씨는 다시금 그들 곁에 남아주기를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가족으로서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민구 씨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린 후 부모님은 단번에 하시던 일들을 정리하셨습니다. 마치 그의 결정을 기다려 오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돌아보니 그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직업을 비난하고 멸시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부모님이 벌어온 돈을 펑펑 쓰면서 그가 누릴 것을 다 누렸다는 아버지의 원망 섞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돈을 다 쓰고도 불만만 늘어놓고는 정작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그의 그런 마음을 몰랐을 리 없었겠죠. 번듯한 직업을 얻고 매달 월급이 나올 상황이 되어 이제서야 그럴싸하게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자신이 교활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날 그는 출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주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가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출근길, 그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태 부모님이 그렇게 편하게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옳은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학 동창의 결혼식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결혼한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넋두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이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신혼생활을 이야기하며 대부분은 돈 걱정과 힘든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 부자잖아. 예전에 너희 부모님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요즘은 직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죽어라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커피 한 잔을 마음 편히 못 사 먹어. 그냥 공무원 딱지 하나 달고 사는 거야. 나중에 내 새끼한테 줄 것도 하나 없지 뭐? 전민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작은 과일 가게 하셔. 얼마 전에 일 다 그만두셨어. 내가 그만두시라고 했거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부잣집 아들 타이틀 달게 해주셨으니까 그만하시라고 했어. 순간 시끌벅적하던 자리가 조용해졌고 1분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먼 발치에 앉아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네. 그 결혼식 이후 전민구 씨는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생기고 그를 키우면서 전민구 씨는 어머니에게 의미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가진 것도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너희 아버지랑 나랑 그냥 죽자 했어. 그런데 내가 생긴 거야. 근데 너는 죽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 너는 살고 싶을 거잖아. 그래서 뭐든 해서 벌고 죽어라. 너 하나 행복하게 해주자고 하며 닥치는 대로 살았어. 넌 그냥 존재만으로 너희 아빠랑 나를 살린 거야. 우리는 멋진 삶, 제대로 된 삶 그런 거 하나 없었어. 너 하나가 우리 사는 이유였어. 전민구 씨는 부모님의 그 말에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고 나서 그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민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부모님과의 화해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